마치 아마겟돈, 인류 멸망 최후의 전쟁 같았다. 거리마다 최소 한 채의 건물이 완파돼 있었다. 튀르키예 남부 가지안테프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을 직접 현장에서 겪은 CNN 방송 기자가 눈앞에서 펼쳐진 대참사에 대해 적은 소회입니다. CNN 방송 기자인 에아드 쿠르디는 CNN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쿠르디는 지진 발생 후 진앙 부근 가지안테프에서 가까운 인구 3만 5천 명의 도시 파자르치크로 차를 몰고 가보니 지구 최후의 날과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자르치크에 30분간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4차례의 여진을 느꼈다면서 그곳에 머물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 가지안테프로 다시 차를 몰고 돌아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6일 새벽 4시 15분에 가지안테프의 부모 집에서 잠을 자다가 깨서 지진을 감지했을 때 상황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지에서 매 2달꼴로 겪는 종류의 미미한 지진이겠거니라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초 뒤에 진동이 너무 심해 가구가 넘어지고 물건들이 박살나는 소리를 들은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쿠르디는 힘이 너무 강력해 마치 누군가가 나를 때려눕히는 것 같았고 가슴까지 뒤흔드는 강력한 잔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혼비백산한 그는 부랴부랴 부모와 함께 잠옷 차림에 슬리퍼만 신은 채 집 밖으로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밖에는 얼어붙을 정도로 춥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땅바닥에는 눈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쿠르디는 황급히 집 안에 다시 들어가 코트와 부츠를 들고 온 뒤 건물들에서 멀리 떨어진 옥외로 피하기 위해 차 안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하루 내내 여진이 엄습했다. 일부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진은 자신이 심하게 손상된 큰 건물 옆에 있을 때 덮쳤다며 민방위 관리가 모두에게 달아나라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파자르치크에서 돌아올 때도 땅이 심하게 다시 흔들려 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차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흔들림이 너무 강력해 제대로 발로 서 있을 수 없었다면서 도로 옆에 수로에 물이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앞뒤로 요동쳤다고 전했습니다. 쿠르디는 가지안테프에서 집보다 더 안전한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서 대피하고 있었다면서 시 직원들이 물과 빵, 따뜻한 밥을 나눠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가 여진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밖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지만 기온이 영상을 간신히 웃돌아 부모와 함께 밖에 머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확인된 공식 사망자 수가 7,800명을 넘어섰고 세계보건기구 후 가시리아 국경 인근 튀르키예, 터키, 남동부에서 지난 6일 현지 시간 이른 새벽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배 증가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해당 지진에 대해 지진학자들은 튀르키예에서 관측 기록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들 또한 2분간 진동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규모 7.5의 두 번째 지진은 카라말라스 지방의 엘비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튀르키예, 터키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목숨을 부지한 생존자들도 차디찬 길바닥에 내몰리며 현지 상황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지진이 강타한 시리아 북서부 지역의 주민들은 현지의 참상에 대해 끔찍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경우도 많고 무너지는 집에서 겨우 피해 살아남은 이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노숙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방금 거점 지역인 이들리브주에서 수년째 구호 활동을 해온 미국 단체 레드글로벌의 모스타파 에도는 이번 지진으로 자신이 살던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그간 친하게 지내던 이웃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에도는 이웃은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기에 지진 직후 집을 떠날 수 없었다며 지진과 여진이 이어지는 수시간 동안에도 부모 곁을 지키며 그 자리에 머물러야만 했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에도는 2년 전 러시아의 공습으로 숨진 동료의 유족이 이번 지진에 몰살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전으로 어두컴컴한 거리에는 골절 등 각종 부상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넘쳐나지만 부목과 붕대 등 의료용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에도는 호소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의 소도시 진드레스에서 활동하는 사진기자 칼릴 아샤이는 시리아 전쟁을 10년간 취재했지만 오늘처럼 참담한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가족은 19칠터부터 8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도 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야사위의 가족은 튀르키예 남동부의 시리아 접경지 안타키아에 삽니다. 그의 부모도 이날 아침 지진이 발생한 뒤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밤 튀르키예 카흐라만마라슈에서 거처를 잃은 주민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추위를 견디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변변한 외투도 걸치지 못한 채로 바싹 붙어 앉아 서로의 온기로 긴 밤을 지새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노파는 아침이 올 때까지 여기에서 덜덜 떨고 있어야 한다며 춥고 축축한데 갈 데는 없고 침대도 당연히 없다고 말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결국 한국이 나서주었습니다. 한국이 7일 대규모 인명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2015년 네팔 강진, 2018년 라오스 세피안 세남로이 댐 사고 등의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를 파견한 바 있습니다.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당시에 1터부터 사진에 걸쳐 총 127명을 파견한 사례가 있지만 단일 파견 규모로는 이번 튀르키예 긴급구호대가 최대입니다. 튀르키예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국가 등의 파견 규모가 60터부터 80명 선으로 알려진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튀르키예가 한국전에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우방국이고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국 우호 관계를 고려해서 최대한 가능한 많은 인원을 이번에 파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과 가장 친밀한 형제국입니다. 튀르키예인들이 한국을 진정한 형제국으로 사랑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노을 25일 전쟁 참전 때문만이 아닙니다. 튀르키예와의 인연은 돌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45년 70여 년에 걸친 중국의 침범을 막아낸 고구려의 영계소문은 돌궐과 형제의 맹을 맺었습니다. 이후 북쪽은 돌궐이 단과 싸우고 남쪽은 영계소문이 안시성 전투를 하며 10년간 단과 전쟁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영계소문이 돌궐의 공주와 혼인함으로 돈독한 동맹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이 돌궐이 투르크이며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고구려와 돌궐의 혈맹관계를 소중히 기억하며 역사책에 형제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50년대 튀르키예는 세계 1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의 동맹국으로 나라 안팎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넘는 자발적 지원자가 한국전쟁 참전을 원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의 참전국 중 3번째로 많은 2만 2,006명의 군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참전시켰습니다. 튀르키예는 참전국 중 한국을 위해 가장 용맹하게 싸워줬으며 경기도 수원에 앙카라 고아원을 세워 640여 명의 전쟁 고아를 정성껏 보살펴주기까지 했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은 가난과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도 개최하지 못했던 올림픽을 한강의 기적과 함께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했죠. 튀르키예는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환영을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무관심에 매우 실망하여 튀르키예로 돌아간 고위 정부 관계자는 이제 한국에 대한 짝사랑은 그만두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2년 월드컵에서 튀르키예는 한국과 3, 4위전을 서운한 마음으로 경기를 벌였는데요. 이때 대한민국의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튀르키예와 한국의 역사를 알렸고 붉은 악마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글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흥분시켰습니다.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국 국민들은 경기장 입구에서 소형 튀르키예 국기를 배포하고 자발적인 서포터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전 튀르키예 국가가 울리는 동시에 엄청난 환호와 함께 초대형 튀르키예 국기가 펼쳐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튀르키예 국기를 흔들며 튀르키예 선수들에게 기립하며 환호했던 모습을 그대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튀르키예와 한국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였다고 보도했고 튀르키예에서 생중계한 튀르키예 아나운서와 튀르키예의 모든 국민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역시 형제의 나라는 달랐다 라며 환호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주변 유럽국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긴급구호대를 튀르키예에 보내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한국 긴급구호대는 현지에 파견된 다른 국가 긴급구호대, UN 측과의 협의를 통해 활동지역과 임무를 결정하고 튀르키예 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경 선수도 나섰습니다. 김연경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세 차례나 튀르키예 대지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게시물은 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게시물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해가 알려지고 난 뒤입니다.
튀르키예를 돕자 고 발벗고 나선 김연경은 기부금을 보내는 방법을 소상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연경에게 튀르키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2011년 당시 세계 최고 리그였던 튀르키예 여자 배구 리그의 페네르바흐체에 입단해 6년 동안 무려 7개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특히 2011년 유럽 배구 연맹 CV 챔피언스리그 여자부 대회 최우수 선수 MVP 득점왕을 동시에 석권의 배구 여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17 시즌이 끝난 뒤에는 중국 리그에서 1년을 뛰다가 2018년부터 2시즌 동안 엑자시바시에서 활약하며 튀르키예 리그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한국 배구 팬들은 대표팀 주장 김연경의 이름으로 산불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대량의 묘목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튀르키예 환경단체는 한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는데 한국에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생명의 원천인 삼림이 튀르키예와 세계 여러 곳에서 일주일 동안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서서 수천 그루의 묘목을 아낌없이 기부함으로써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묘목을 오랜 우정처럼 지켜주고 가꾸고자 합니다. 한국의 친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저도 형제국 튀르키예를 위해 작은 금액이지만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의 형제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일본이 한 해 국방예산 총액인 70조 원을 한국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여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 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산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일본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믿기지 않은 일인데요. 그동안 극비의 일본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대규모 구매 소식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일본이 왜 갑자기 최우방국인 미국을 등지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산 무기를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사서 무엇을 하려 하고 있는지, 최근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30조 원 규모 무기 계약에서 한국에 24조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외신들은 한국이 폴란드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기를 팔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한국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는데 2차 수출 협상 과정에서 폴란드가 이보다 많은 24조 원 대출 금융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반박했습니다. 느제츠코프스카 장관은 폴란드가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에서 760억 주어티, 약 24조 원을 대출받았다는 폴란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머라이어스 블레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이달 초 3일간 방한한 이후 언론의 흥선이 빚어진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청중의 질문에도 추가 대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폴란드 정부는 이미 서명된 계약에 대해 이행 중으로 계약 내 자금 조달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로의 군사장비 인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폴란드가 24조 원을 대출 없이 한국에 현금으로 건넨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방 지출은 국방 개선을 위한 군사 장비 구매뿐만 아니라 군대 확장, 현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폴란드 군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자금 조달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추가 신용 대출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 820대의 전차와 360문에 달하는 자주포를 폴란드가 사들일 것이라면서 총 3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한국에 전액 현금으로 깔끔하게 지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24조 원 대출을 조건으로 걸었다는 소식은 가짜뉴스였고 오히려 폴란드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통째로 한국에 맡기겠다는 파격 발표까지 했습니다. 한국 기업 수주는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천억 원 가까운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마르친 호라와 마우신 호럴러 폴란드 신공항정건 대표는 2022터부터 2060년도 복합운송업은 STH 기본계획 승인 신청서를 폴란드 인프라부에 제출하기 전 투자를 둘러싼 13개 자치단체의 당국과 협의를 거쳤다며 관련 내용을 ULC의 승인과 국방, 모 및 기금 및 지역 정책,
MFIPR의 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기존 관문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할 만큼 규모가 엄청납니다. 사업 규모는 약 10조 원 74억 유로에 달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인천공항공사에 무려 12.5%의 지분을 주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단순히 돈만 대주고 수익만 챙기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폴란드 공항의 경영까지 관여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이렇게 공항 운영권을 한국에 준 사례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초대규모 폴란드 철도망 공사도 한국 기업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공사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신공항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2034년까지 약 670km 길이 고속철도 노선을 포함하는 전체 연장 1789km 철도망을 구축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이 짓는 폴란드 신공항을 중심으로 폴란드 전역 10개 방향, 12개 노선의 철도를 한국이 짓는 기적같은 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대박에 이어 구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던 체코까지 한국산 전차 대규모 구매를 발표했습니다.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가 분석한 체코 군 신형 전차 구매 추진 동향에 따르면 체코 국방부는 전력 보강을 위해 2027터부터 2030년 신형 전차 50터부터 70여 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의 신형 네오파르트 EA7 플러스나 EAA, 한국 현대로템의 K2 흑표, 미국 크라이슬러 디펜스의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후보 모델로 검토 중. 한국산 전차가 독일산이나 미국산보다 성능은 훨씬 뛰어난데 가격은 더 저렴하다 보니 한국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체코 국방부 차관 출신 군사 전문가 밀란 미쿨레츠키는 독일산 전차 네오파르트 EA4S는 1980년대 중반에 생산된 T-72와 별 차이 없는 구형 모델이라며 독일산 네오파르트 전차는 측면과 포탑 부분이 재래식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신형 EA7 플러스 또는 EA8 모델 구매 시 인도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전했습니다. 반면 빨리빨리의 나라 한국은 무기까지 총알 배송한다며 실제 최근 폴란드에 한국이 총알 같은 속도로 전차를 배송한 것은 너무나 놀라웠다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도 한국산 무기를 조 단위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총 2단계에 걸쳐 2조 5천억 원어치 자주포를 구매하는 방안을 국회가 승인했다며 1단계로 자주포 53문을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도 독일과 미국, 한국 전차들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산이 최강이라며 이제는 한국산이 미국산마저 뛰어넘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5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예정된 계약 물량까지 고려하면 점유율이 70%에 달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폴란드와 체코, 루마니아의 파격 제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제안한 파격 제안에 비교하면 말이죠. 일본의 싱크탱크와도 같은 한 단체는 일본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한국으로부터 최대 70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70조 원은 일본의 한 해 국방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로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해에 수차례 침투하며 위협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육해공 대부분 무기들이 노후화되어 실제로 전쟁이라도 난다면 일본은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한 해 예산을 보면 정부 예산의 20% 이상을 일본 정부가 빌린 빚이나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마구잡이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방 예산은 많이 쓰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육해공 무기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한 번에 다 바꿔야 하는데 미국산 무기를 사자니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일본 기업들이 만든 무기를 쓰자니 성능이 너무 뒤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산 무기는 중국산 무기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유일한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다고 일본 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가 너무 잘 나가보지 질투만 하다가
이제는 인정하고 일본도 한국산 무기를 사야 한다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관련 성능은 경쟁 상대인 독일산 자주포 못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방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비용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파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 최대 부수의 신문으로 주로 보수적인 논조를 견지한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의 특정 산업군을 가감없이 고 평가하는 건 흔치 않은 일,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방위 장비 규격을 대대적으로 바꾸며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투기 등 방위 장비는 레이더 센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부품 교체나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비에서 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10% 이상에서 올해 약 30%, 2조 355억 엔까지 상승했다며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세계 최고인 한국산 탱크와 자주포, 공격용 헬기, KF-21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간 갈등,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에 섰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둘 다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지만 선택을 강요받은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는 치명타를 받게 되지만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제 제재에 비하면 훨씬 덜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중국이 한국에 너무나 충격적인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사드 보복과 그 이후의 보복들은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강력한 보복이다.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한국이 너무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자 시진핑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꺼내든 너무나도 강력한 카드는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강력했길래 한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던 중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발칵 뒤집히며 한국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중국인의 38%가 한국에 대해 비호감 의견을 갖고 있다는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清華大 전략안전연구센터는 26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23 중국의 국제안보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EU,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7개 지역에 대한 인상을 물은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응답자의 38.4%는 비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17.4%가 매우 비호의적, 21.0%가 다소 비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종속국 정도로 완전히 깔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는데요. 중국은 가장 먼저 첫 보복 조치 대상으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10일 현지 시각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스이능 베이징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한국인이 더 쉬운 타깃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에 취할 수 있는 맞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 교수는 중국의 관용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국의 경우 극도로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만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겠지만 한국은 작은 조치만 취해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 교수는 이어 중국이 다른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에 나서더라도 그 강도는 한국에 대한 조치보다 약할 것이라 털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확장 억제에 나설 경우 세 나라의 보복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복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지난 사드 보복 때 중국 내로 때 했던 방법을 삼성전자와 스카이닉스에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사드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계기로 촉발된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부지 제공 당사자인 롯데그룹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조 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를 겨냥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2016년 9월 말 정부가 롯데 소유의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 낙점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롯데는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겨냥한 대대적 검찰 수사로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 결정에 따르지 않기가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후 롯데는 국방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사회 결정을 미루는 등 다소 시간을 끌며 버텨봤지만 국가 안보라는 무거운 압박 속에 결국 무릎을 꿇고 2월 28일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신속하면서도 무자비했습니다. 롯데 계열사 중 중국에 가장 많은 점포를 운영 중이던 롯데마트가 표적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 부지 계약을 체결한 지 나흘 만인 3월 4일 장수성, 강소성에 있는 롯데마트 창저우, 상주, 이 점에 대해 소방점검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창저우 2점을 시작으로 99개에 달하는 롯데마트 중국 점포 중 87곳에 대해 차례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현지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그나마 운영 중인 점포의 매출도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노골적인 사드 보복으로 사실상 중국 점포의 영업이 어려워진 롯데마트는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긴급 수혈하며 버텨봤지만 결국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 피해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9월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보복을 두려워한 매수 희망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로 매각 작업도 순탄치 않아 7개월째 난항만 거듭하다가 결국 수조 원대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롯데가 총 3조 원을 투자한 선양, 심양, 롯데타운 건설 프로젝트 역시 중국 당국의 안전점검 등의 이유로 공사가 5년째 중단돼 있고 1조 원을 투입한 청두, 성도, 복합상업단지도 중국이 5년째 인허가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두 사업의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사업장과 공장시설도 당국의 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에 시달려야 했고 중국 소비자들의 반 롯데 시위와 불매운동도 거셌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3월 15일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금지하는 이른바 금한령을 내리면서 롯데의 관광서비스 부문 계열사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매년 6억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입은 피해액만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중국 내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타겟으로 한국의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삼성은 낸드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더 심각합니다. 낸드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주력 상품 디램 40%를 중국에서, 낸드 2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사드보복 때 롯데마트 수십 곳을 문 닫게 했던 것처럼 소방점검을 이유로 중국 내 한국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특성상 조금만 멈춰도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년 전 삼성 반도체 공장 1개에서 28분간 정전이 되자 피해가 무려 500억 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중국이 중국 내 삼성과 스카하닉스 공장을 일주일만 멈춰 세워도 16조 8천억 원씩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멈추면 67조 원씩 손실을 입게 되죠. 최근처럼 불경기에 삼성과 SK는 그렇지 않아도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중국이 이렇게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히게 되면 치명타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집단협력의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인들은 최근 노재팬에 이은 노차이나를 선보였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급부상했던 노재팬, 노저팬이 사라지고 노차이나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6일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행 관심도는 노재팬 본격화 전인 2019년 1분기보다 3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기간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도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일에 중국으로 향하는 상품은 예약률이 20%부터 3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말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업무상 출장 외의 여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 저렴한 가격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샤오미 등 중국산 전자제품 수요도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이 협력해 중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구체적인 대응 수단이 워싱턴에서 나왔습니다. 27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제임스 주몰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찰스 킹 말로리 4세 랜드 연구소 국제위험안보국장은 대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 등 8개국이 협력해 중국의 취약점을 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현재 수출의 20%가 날아갈 것이다. 전했습니다. 중국의 1년 수출이 4천조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20%인 800조 원을 삭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중국이라 해도 한순간에 800조 원, 그것도 지금부터 매년 800조 원씩이 날아간다고 하면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달 있을 유엔 선거에서 한국이 역대 세 번째로 안보리 이사국으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되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도발하는 순간 유엔 이사국들의 강력한 보복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이 저물고 인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14억 2,500만 명,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1위로 등극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 미친 듯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인도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10명의 인도인들 중 8명은 IT 천재들일 겁니다. 컴퓨터를 매우 잘 다루고 프로그램을 능수능란하게 만들죠.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 인도인 IT 천재들의 수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도인 천재들이 인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힌두인들 사회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리 잡은 카스트 계급 때문에 발목을 잡혀 수십 년 동안 성장하지 못하던 인도가 폭발적인 성장을 일궈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앨런 머스크도 인도의 모디 총리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 모디 총리를 그 어느 나라 정상보다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인도에 올인하기로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요. 자, 그런데 인도 모디 총리가 갑자기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리며 너무나 충격적인 폭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있어 한국인들조차 놀랐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제 어떠신가요? 대한민국 미적분 킬러 문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인도 수능에서는 흔한 문제입니다. 인도 수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IT, 인도공과대와 출신들은 모두 제2 조인트 엔트런스 이그제머네이션 IIT 입학시험, 시험지를 처음 본 순간 시간이 멈춰버리고 머릿속은 텅 비어 그때까지 배웠던 공식이 모두 흐물흐물 녹아버리는 듯한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성공한 대학, IIT 경쟁력의 원천을 하나만 꼽는다면 우수한 인재의 선발입니다. 가장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 IIT는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공정하다는 시험을 치르고 있죠. IIT시 수학 문제를 본 서울대 수학과 김명환 교수는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들이 대학 수학 1년을 배워야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IIT 인도공대의 입학시험인 제2 조인트 엔트런스 이그제머네이션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대학 입시 문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등 세 과목에 걸쳐 각 40문제가 출제, 시험 시간은 과목별로 2시간 되는데 절반만 맞히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이면 원하는 인기 학과에 진학할 수 있고 전체 수석 합격자가 70점 정도입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만점도 맞을 수 있다는 우리나라 수능시험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모든 과목은 단답형 4문제를 빼곤 36문제가 사지선다형입니다. 하지만 사지선다형 객관식이라고 해서 한 번호로만 찍어도 전체 점수의 4분의 1은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문제별로 오답에 대해서는 1터부터 2점의 감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게다가 과목마다 과락이 있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세 과목을 전부 공부해야 합니다. 국내 한 언론사는 난이도 측정을 위해 서울대 수학부 김명환 교수, 물리학부 유재준 교수, 화학부 김희준 교수 등 3명에게 과목별로 IIT 입시 문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화학부 김혜준 교수 등 3명에게 과목별로 IIT 입시 문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세 교수의 공통적인 평가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서 안 가르치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명환 교수는 수학 과목은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들이 대학 수학 1년을 배워야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했고, 사지선 따라서 25점을 기본 점수로 받는다 해도 40점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재준 교수는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가 국가별로 선발된 과학영재, 영재들이 치르는 국제올림피아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수학 과목의 경우 40문제 중 절반인 20문제는 수능 시험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인 킬러 문항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나머지 20문제는 수능 수준이긴 하지만 수능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도 공과대와 수학 입학시험은 총 40문제로 20문제는 수능 미적분 킬러 문항 수준이고 나머지 20문제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1학년을 끝내야 겨우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인도공과대학은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낼까요? 이에 대해 IIT 마드라스의 제2 담당 교수인 카오머카오 교수는 우수 인재들 뽑는 방법은 그것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도인들이 IIT들 꿈꾸는 상황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통한 선발 외엔 마땅한 대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2는 7개 캠퍼스의 담당관들이 모여 출제를 관리합니다. 완전히 자율적으로 입시 문제를 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수능에 당당하게 통과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양평화 킬롤리어 인도 출신이 커로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양평화 BBA 키를러너 러스파운 문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IBM, 마이크론, 마이크란 등이 있습니다. 킬러로 지금은 물러났지만 지난해까지 인도인 대표가 있었던 노키아도 있습니다. 양평화 킬로블의 러브솜 변호 BIT계 기업으로는 딜로이트, 덜로잇, 갭각, 일크, 위업 등이 있습니다. 6킬로블의 레이넘 우너 파라그 아그라와를 포함해 이들 중 다수는 인도공과대, IIT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5킬러로 물론 이들 쇼 외에도 기업의 요직이나 실리콘밸리에서 IIT 출신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IIT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 설명회에서 6년 만에 2천만 루피, 약 3억 2천만 원 급의 연봉 제한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버는 IIT 뭄바이, 마드라스, 루키, 칸푸르, 구와하티, 바라나스 캠퍼스 재학생에게 기본급 1억 5천만 원의 보너스 및 혜택 등을 포함해 총 3억 3,500만 원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IIT 채용 설명회에는 우버, JP모건, 플립카트, 아마존, 슐럼버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골드만삭스, 오라클, 인텔, 세파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IIT 칸푸르 캠퍼스의 경우에는 약 425명의 학부생과 348명의 대학원생이 다니고 있는데 의뢰 총 47개 글로벌 기업에서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9건에 비하면 150%나 늘어난 것으로 제시한 최고 연봉의 경우 글로벌 기업은 약 3억 2,500만 원, 인도 국내 기업은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은 하버드나 MIT 입학이 IIT 입학보다 더 쉽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인도인의 평균 월급은 한국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인도인들이 3억 3,500만 원의 연봉을 제시받는 것은 한국에서는 6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죠. 하다 엄청난 수의 IT 천재들을 배출하는 인도. 인구도 세계 1위고 현재 가장 많이 필요한 천재 IT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이든은 인도에 올인한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바이든은 인도 모디 총리를 미국에 국빈 초대하였고 미국 언론들은 첫 7급 대접을 했다며 미국 역사상 이렇게 극진하게 다른 나라 정상을 대접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모디 총리의 급격하게 성장하는 인도에서 미국 기업들이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신신당부했죠. 다른 나라에는 특혜를 주지 말고 오직 미국 기업들에만 특혜를 주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모디 총리가 바이든과 만난 후 인도에 도착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 기업의 파격적인 지원을 발표한 것인데요.
바이든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한 한국 기업들에 주는 보조금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 정부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할 경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건립 비용의 무려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100조 원짜리 공장을 지으면 50조 원을 주고 200조짜리 공장을 지으면 100조를 주겠다는 것이죠. 아울러 제품 디자인 관련 투자와 5년간 순매출액의 4%부터 6%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제품 제조와 정보기술, IT, 하드웨어 투자와 생산을 연계한 인센티브, PLI도 지급하고 전자부품과 반도체 제조 관련 투자에는 25% 규모 보조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도 화끈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로 가득한 인도공과대학 7개 캠퍼스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각 공과대와 학생 및 교수진이 협력해 4터부터 6개월간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들이 졸업하기도 전부터 삼성전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으로 인도공과대학 학생들도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일하게 돼서 꿈만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모디 총리가 이렇게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추가 투자하려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인도에 쏟아붓기 시작하는 대반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